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벌써 몇 과목의 인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1월에는 참 언제 이걸 다 듣지 싶었던 것도 이제 4월쯤 되니까 반절 정도 달려오신 것 같은데, 앞에 1월에 들었던 과목들의 경우 한 이제 2회도 정도 누적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앞에 들었던 과목의 경우 이제 슬슬 기출 분석이라는 걸 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기출 분석 중요하다고 말은 들었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참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초등 임용시험의 기출 분석 그 중요성과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꼭지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출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뭐 기출 나왔던 거 안 나와 하고 완전히 빼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태도는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출 분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기출만 분석을 해도 작년에 80점 중에 47점은 맞추고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출 분석을 왜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험이 크게 한 3번 정도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1에서 2008년에 정말 간단한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2009에서 2012학년도에는 1차가 객관식, 그 다음에 2차가 선원수령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과 선원수령도 조금 요즘에는 많이 포함해서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익숙한 서다평 시험이 2013년도부터 2024년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과거 기출에서 반복되어 소재가 다시금 출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2024학년도 음악 문제와 또 이전 기출 문제를 통해 그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금 운지법이 2024학년도 6번에 3번 문제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 미음에 해당하는 율명의 소금 운지법을 그림을 참고하여 쓰시오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2012학년도 객관식 39번의 5번 선지에 단소와 소금의 운지법 지도에서 청태음을 소리를 낼 때는 단소는 제1공을 맞고 소금은 제1공과 제2공을 맞고 불게 한다, 이렇게 특정 음 소리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번호의 지공을 맞고 분다는 소금 운지법 설명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만약에 소금 운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2024학년도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좀 더 쉽게 접근하셨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리코더로 소리 낼 수 없는 이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2011학년도 객관식 34번의 3번 선지에 디귿의 이성부 가락은 소프라노 리코더를 두 파트로 나눠 이중조로 표현하게 한다, 이게 틀렸어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소프라노 리코더는 이 낮은 시의 음을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은 시를 소프라노 리코더로 소리 낼 수 없다는 그 소재가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서 적절하지 않은 음과 그 이유, 이것을 쓸 때 바로 이 낮은 시, 이 부분 다시 녹아들어 반복되어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린내기 악곡의 박자, 이것도 여린내기 악곡이 너무 신기한 게 비교적 최근 기출이기도 한 2018학년도 기출을 보면 이제 마지막 여기 3번 알맞은 음표는 제제곡이 여린내기 악곡이므로 리을에는 세 박에 점 2분 음표라고 지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봄 오는 소리는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린내기 악곡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한 박자고 뒤에 세 박자 해서 4분의 4박자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이 여린내기 악곡의 가장 마지막 마디에 박자를 물었던 2018학년도라면 2024학년도에는 이 여린내기 악곡의 가장 첫 번째 박자에 들어갈 음표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동일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소름 끼치게 판박이 쌍둥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기출 분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소재 빈도수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다시피 음악 5점 중에 3점은 기존의 기출에서 다뤘던 소재에서 다시 출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소재에서 출제가 되기보다는 그동안 기출에서 나왔던 소재가 좀 난이도를 달리하고 아니면 발문을 좀 복잡하게 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많이 출제된 소재를 순서대로 학습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이게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쟁률이 좀 높은 지역의 경우에 이렇게 빈출된 소재만 학습해서는 합격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역적인 부분도 챙기고 또 추가적인 개별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반절 정도는 가장 빈출되었던 소재에서 많이 또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선지, 구체적인 소재까지 다시 반복되어 출제되는 그런 판박의 문제들을 방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빈도수가 높은 소재
소재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발문의 깊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소재라도 점차 반복되어 출제되면서 어떻게 난이도가 변화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전히 뭐 단순 용어 인출 수준에서 출제가 되는 것도 있는데, 용어는 기본에 이제 그 용어를 포함해서 서술하거나 아니면 뭔가 적용형, 응용형 문제로 더 변화 심화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음악에서 이제 화음 문제가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데, 처음엔 1도 화음, 뭐 다장조 이런 것만 나오다가 이제는 뭐 바장조, 사장조는 기본에 뭐 4도, 5도 화음도 이제 가장 많이 묻고 있죠. 그러다가 이젠 단조도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심화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아는 것과 기출 표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했을 때 정리한 그 주제명을 기출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묻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원문이나 단권하든 상관없어요. 그 주제 옆에 기출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뭔가 싶으시죠? 바로 2024학년도 국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예시로. 내가 아무리 구조에 해당하는 거, 뭐 분류, 분석, 열거, 대조 뭐 이런 것들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이 설명 방법이 의미하는 게 구조인 것을 몰랐다면 정말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구조라고 공부를 했는데 기출에서는 이걸 구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설명 방법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묻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여러분들의 구조 원문 아니면 구조 단권화 옆에 이거 말고도 설명 방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묻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주제 옆에 기출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만 보셔도 정말 기출 분석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아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세 번째, 그럼 기출만 분석해도 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47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고 원포인트라는 채널을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분, 혹은 뭐 선배로부터 전해 들었던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 여름에 23개년 초등 임용시험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하고 최빈출 소재를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주제별로 인사이트를 좀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 결과 과학은 4점, 국어 5점, 도덕 3점, 미술은 4점, 사회는 5점, 수학은 6점, 실과 3점, 영어 5점, 음악 5점, 체육 1점, 총창 3점, 통합 3점, 이렇게 도합 47점만큼의 소재나 혹은 발문 형식을 나름 적중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80점 중에서 이걸 다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40점은 조금 그래도 손쉽게 점수를 그래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기출을 분석하고 그에 준해서 혹은 그거보다 한 스텝 더 들어가서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적어도 40점 이상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출제되지도 않는, 대부분이 틀리는 이 지역을 먼저 보기보다는 기출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소재들, 기출에서 많이 묻는 형식, 이런 것들을 먼저 학습하는 것이 총점의 반을 먼저 벌고 시작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합격으로 가는 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제 기출분석 자료와 또 실제 2024학년도 문제를 하나씩 대조해 보면서 어떻게 적중하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학 과목입니다. 먼저 우선 통제 변인을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1위 주제로 과학과는 기초탐구 능력과 통합탐구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실험 내용을 주고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찾아쓰기 문제 2017, 2018학년도에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변인을 활용해서 가설 쓰기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에서 정말 쉽게 출제가 되어서 단순히 변인 쓰는 게 나왔고 많이들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통제 변인 쓰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죠. 다음 두 번째는 모래와 물의 온도 변화 실험, 이것과 관련해서 비열이 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실험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출 분석의 중요성을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래와 물 중에 온도가 더 높은 물질, 이것은 비열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비열 주제에 이어서 제가 기온차에 의한 기압차를 활용해 바람이 부는 원인을 서술하게 할 수 있다.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 내용을 적중을 했지 싶었는데, 이렇게 기압과 관련 지어서 원리를 서술하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기압과 관련 지어 그 원리를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 자료를 열심히 보셨다면 이 부분 서술이 전혀 어렵지 않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국어 과목 보면 제가 항상 국어는 구조가 정말 많이 나온다고, 구조 짜임, 구성요소 반드시 정리해 놓으라고 했는데
또 설명 방법, 즉 구조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 쓰기 지도 많이 출제가 돼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지주의 작문 이론 관련해서 0205에는 단계명 쓰는 거, 또 설명을 보고 전략 명칭 쓰는 거, 그리고 08의 단계 이유, 그 다음에 1호에서 단계 목적과 같은 서술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의 근거에서 니은과 같이 판단한 이유, 즉 왜 이렇게 달랐을까, 바로 이제 회귀성 부분에 대해서 과정 중심 쓰기 지도의 가장 핵심적인 회귀성을 키워드로 넣어서 서술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고, 두 번째 디귿에 들어갈 내용, 바로 조정하는 그 과정, 단계를 쓰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기 단계를 넣어서 서술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어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이 과정 중심 쓰기 지도가 또다시 나왔구나, 이래서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어과 문학 부분에서는 제가 시가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각적 표현 이 부분이 또 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래서 흉내내는 말 의성어휘태어, 아니면 이미지 심상, 그다음 비유적인 표현 직유, 은유, 의인 이런 종류 좀 알고 가급적 중학교 국어 수준까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 세상에 정확하게 또 심상 이미지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 유형이 국어과에서 정말 많이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위 주제로 제가 질문 유형을 꼽았는데, 이해의 종류, 사실적 이해, 비판적 이해, 추론적 이해, 감상적 이해, 이 이해의 종류를 기본으로 해서 기능 표현을 매치해서 암기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질문 유형 다른 거 하나 고르고 이유 써라 이렇게 나와서 질문 유형 여전히 기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덕 과목인데, 핵심 가치, 이거 이제 키워드 서술에서 연습하는 것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핵심 가치 수준만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도덕과에서 여전히 이 내용책에 핵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즉 성실, 배려, 정의, 책임 이거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니은에 들어갈 핵심 가치 서술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덕과에서 늘 강조되는 학자들 쭉 말씀드린 다음에 기타 서양 학자들 카테고리로 묶어서 그동안 안 나온 학자들 같은 경우에 좀 키워드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동안 안 나온 학자들 중에서 좀 단계나 구체적인 어떤 특징 키워드가 명확하게 있는 학자들, 듀이, 프랑케나, 피터스 이런 학자들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케나가 딱 바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 넣어서 서술하면 됐던 아주 평이한 문제였는데 이렇게 또 기출 분석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과에서 평가 방법도 5위 두 번째 주제로 제가 꼽아 드렸었는데, 08과 18처럼 설명을 주고 평가 방법 용어 쓰기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설명을 주고 평가 방법 용어 쓰게 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미술교과 같은 경우에 성취기준 용어 감상 방법 쓰는 게 출제가 됐는데, 미술에서는 아마 전 과목 통틀어서 미술이 가장 교육과정 문제를 자주 여전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체계표, 내용 요소, 영역명, 핵심 개념, 성취기준, 학습 목표 아주 골고루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데, 미술과에서 이제 수업 장면, 평가 장면, 활동 이렇게 주고 관련된 성취기준 빈칸 채우기 18, 2, 3이 나왔다, 그래서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론 이 감상 방법이 어떤 일반적인 내용이라 그냥 쓸 수도 있었지만, 만약에 그 성취 기준을 알았다면, 그걸 잘 외우고 있었다면 아주 평이하게 또 쓸 수 있었겠죠. 그리고 미술 사조는 제가 이제 강조는 드렸지만 파피에 콜레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독특한, 이전에는 없었던 사조가 그동안 주로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미술 사조를 공부할 때는 좀 달라진, 좀 새롭게 등장한 그런 미술 사조를 위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파피에 콜레라는 또 새로운 사조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근 관련해서 이게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점 투시도법, 2점 투시도법 이렇게 소실점 개수, 효과 비교해서 좀 서술한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나왔는데, 이걸 바탕으로 2점 투시도법의 의미와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또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 다음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민 용어 쓰는 게 나왔는데, 성취기준 용어 늘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또 이게 모의고사에서도 적중을 했던 용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취기준 용어 여전히 또 나올 수 있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취기준 용어가 이제는 성취기준에 근거해서 써라 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용어를 써라 라고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그 성취기준 용어를 써야 되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지금 2024학년도 문제에서도 성취기준에 근거해서 써라 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취기준을 공부를 했고 강론 내용을 충분히 공부했다면 이걸 바탕으로 이게 세계 시민이라는 그 성취기준 용어를 쓰는 거구나 하고 알아채셨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모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이제 탐구학습 모형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된 게 논쟁문제학습 모형과 의사결정학습 모형이 많이 출제가 됐다. 그 다음은 개념학습 모형, 이렇게 순서대로니까 모형을 다 공부하기가 버겁다면 이 가장 많이 출제된 것들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사회과는 출제된 걸 또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의사결정학습 모형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계명 쓰기도 여전히 04, 12, 13, 19, 23 여전히 꾸준히 최근에도 나오는 아주 쉬운 수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계명 그대로 나왔고 의사결정학습 모형이 아주 기본적인 문제 성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사 강론을 이제 1과 2에서 사건의 순서를 알아야 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연표 수준은 좀 가급적 알아뒀으면 좋겠다. 왜 그 사건이 생겼는지 배경을 이해하면서 연표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게 동시대에 대한 연표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더 쉽게 물어본 거나 다름은 없죠. 다른 시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던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학교과 같은 경우에 입체도형, 이제 구성요소 반드시 외우고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5개념 지도를 이런 그 구성요소 정개념 활용해서 지도할 때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각기둥 정의에 따라서 이게 왜 각기둥인지 바로 이제 밑면에 주목해서 설명을 해야 됐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이것을 의미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서 수학 과목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된 게 바로 이제 비율 그래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비율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비와 비율 단원과 연계해서 물어보는 경향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비와 비율의 개념, 그 다음에 비율 그래프의 개념,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풀어야 됐던 어떻게 보면 수능형스러운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적에 따른 그래프 매치, 그래프별로 생길 수 있는 5개념, 생성 원인, 지도 내용, 이런 것도 서술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비교사가 잘못된 5개념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 5개념을 바탕으로 틀린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율 그래프와 연계해서 해석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해석이 사실 이제 수능형처럼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통계 과정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5에서는 단순히 통계 과정 절차 쓰는 게 나왔고, 19에서는 장면 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단계 장면 찾아 쓰는 게 나왔고, 이렇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통계 과정, 용어 쓰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출 분석의 중요성을 또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승수가 한 자릿수일 때 자연수 곱셈이 중요한데, 묶음 모델, 동순우가 활용해서 원리 지도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또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각종 관계들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세 한번 나왔으니까 각종 관계들을 알아뒀으면 좋겠다 하면서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이 바로 이제 역연상 관계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바로 나왔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는 역연상 관계이죠. 다음 실과 같은 경우에 이제 모형에서는 실과가 모형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 1위 주제로 그때 실과는 모형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단순히 단계명 쓰기보다, 단계 순서 암기보다는 모형과 연계한 사실상의 강론 내용 묻기로 흐르거나 단계별 활동 쓰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론 모형의 일반 활동 그 키워드 와 강론 키워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쓰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1720처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찬가지로 이 리을 부분 채울 때 강론 내용을 포함해서 교사학습 활동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이제 동물 관련해서 활용 목적에 따른 분류 중에 애완 목적만 지금까지 나왔다, 그래서 식물에 준해서 동물도 나머지 분류도 명칭 서술하는 연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활용 목적에 따른 동물 분류, 애완 경제 말고 특수동물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에서 로봇, 제어장치 용어 쓰는 게 나왔는데, 제가 6.2.3.2 주제로 코딩 로봇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6처럼 감지, 구동, 제어장치별 작동 원리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진술 설명 틀린 거 고치기로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거보다 더 쉬워져서 그냥 감지, 구동, 제어장치 중에 하나인 제어장치 그 용어 쓰는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 학생 오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사 발화 찾아쓰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발화 찾아쓰기 그대로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발화 찾아쓰는 거, 틀린 이유 쓰는 거, 이런 거는 영어에서 계속 나올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오류 수정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묻고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스캐폴딩 단어도 여전히 알아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은 못했어요. 그냥 어떤 이 이론의 다른 키워드를 묻되 그것을
그것을 설명하는 어떤 부분으로서 이미 출제가 되었었던 interaction, scaffolding, zonal proximal development, negotiation 이런 단어들이 사용이 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용어를 물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또 반복해서 물어봤고 아니면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서술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 키워드가 그대로 나와서 저도 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나온 용어가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음악교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음표, 심표, 이름 이거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음악 3위 주제로 박자 말씀을 드리면서 마디에 들어갈 음표, 심표 종류, 알기 스타일 나올 수 있다. 특히 이제 18처럼 여린내기 약고 고려한 세련된 스타일로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바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많이 출제된 순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급하면 이 국거리, 자진머리, 중중머리만 봐도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국거리가 딱 나오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5선부 율명 파악을 해서 소금 운지법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소금 운지법까지는 예상을 솔직히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단서 율명 이거 개이름 연결돼서 반드시 알아두고 이제는 이제 기출에 그동안 많이 나온 만큼 12음 그거 다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소금에 그것이 적용돼서 나왔고 소금 운지법이 나와서 굉장히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단서든 소금이든 12율명 개이름과 연결지어서 아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 저는 이제 단서 그 운지법 서술이 나올 줄 알았는데 소금 운지법이 나왔으니까 다른 단서 운지법을 좀 더 공부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서양 악곡에서 이제 리코더 쪽에 한번 적용해서 서술한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리코더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단순히 주고 운지번호 쓰게 하는 것에 나아가 화음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개이름 음리름은 항상 조성과 화음 소재와 연계해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 화음과 연계해서 리코더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그 밖에 제가 선율에 어울리는 화음을 기호 및 이름과 연결 짓거나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다. 기출에 이렇게 반복이 되었으니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또 그렇게 나왔어서 역시 기출 분석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 같은 경우에 속도 도전의 정의적 내용 요소 포함한 평가 내용 쓰기를 제가 이제 체육은 내용 체계표를 묻긴 못돼 정의적 측면의 내용 요소가 나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정의적 측면의 내용 요소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기출 분석의 중요성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론 같은 경우에 기출 분석보다는 이 기출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나올까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해드렸어요. 아직도 이건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는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직접 언급을 다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체크까지 해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진로 연계교육 진짜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더 딥하게 진로 탐색 이 부분이 키워드가 돼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바른생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격 목표 중요하다 하면서 성찰 실천에 막 동그라미 쳤는데 네, 성찰 나왔고요. 그리고 기초탐구 기능 슬생에선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반영한 활동 만들어 쓰기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활동, 발문 만들어 쓰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합교과에 대한 이해 문제가 질생에서는 한 문제씩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네, 통합 문제 하나 여기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체크해드렸던 부분이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분석의 중요성도 알았고 방법도 알았고 그리고 기출 분석을 통해서 인고 원포인트님이 말한 대로 공부를 하면 반절 이상의 점수는 그냥 먹고 시작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이제 나 혼자 잘할 수 있겠어.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뒤로 가셔서 혼자 계속 공부를 쭉 하시면 되고 근데 나는 혼자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가 올해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인고 원포인트 기출 분석집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기출 분석집에서는 과목별, 영역별, 최빈출 소재부터 정리한 주제별 분석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과목 안에서 교육과정, 기본이론, 그다음에 강론으로 크게 영역을 구분하고 강론 내에서도 세부 영역을 구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화연산, 도형, 측정, 자료 가능성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쪼갰습니다. 수화연산 안에서도 자연수, 분수, 소수 이렇게 최대한 잘게 나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나눠서 여러분들께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더 촘촘하고 세분화된 영역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음악에서 하나의 영역 예시만 보여드리면 강론 전통음악 파트 해서 이제 1순위부터 7위까지 이거는 매겨져 있는 상황이고 공동순위도 몇 가지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관련된 인고 원포인트 모의고사 문항 페이지 이렇게 해서 가장 압축적으로 각 과목별 맨 앞에 이렇게 요약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직 제가 이제 제작 단계에 있어서 아직 이게 디자인이 그대로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내용은 이렇게 그대로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주제별로 인고 원포인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제는 2001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쭉 난이도가 유지되기도 하고, 어떤 주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발문의 수준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를 거듭하면서 변형되는 그 난이도 경향에 맞게 이 주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장단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이면 이제 인고 원포인트 인사이트에서 주제별로 인사이트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제 모의고사와 연계된 부분인데, 관련된 주제별로 해당하는 모의고사 회차와 또 문항 번호를 주제에 함께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세요, 저렇게 공부하세요에 그치지 않고 좀 더 퀄리티 있는 인고 원포인트 봉투 모의고사 문제에서 문제풀이를 연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각 주제별 아래에 인고 원포인트 모의고사 반영 부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포인트는 해당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에 정리한 기출문제인데, 이게 진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하나의 대문항 안에서 그 주제와 관련 있는 지문과 소문항만을 발췌해서 정리를 했는데, 본인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적어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고 지나가 버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발췌된 내용들을 보면서 진짜 이게 이 주제에서 이렇게 변형돼서 계속 출제가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달으실 수 있도록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발췌에 정리를 했는데, 2009학년도 객관식 37번 같은 경우에 선지가 이 니은 말고도 더 많죠. 그런데 제가 이 니은만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장단 주제에 해당하는 선지는 이 니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췌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다섯 번째는 답과 사고구술이 담긴 해설인데, 물론 기출문제집은 아닌 만큼 아주 자세한 해설이나 원전 제공은 안 된다 하더라도 문항별로 간단한 사고구술이 담긴 해설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히 좀 답을 구하기가 어려운 2001학년부터 2008학년도 시험의 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포인트는 개별 문항별 학습의 인사이트를 제공한 것인데, 우리가 문제를 풀기만 했다고 분석을 할 수는 없겠죠. 결국에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이 주제에서 중요하게 묻는 게 뭐고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 예상을 한 뒤에 그에 따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주제별로 큰 인사이트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문항 아래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점들, 어떻게 우리가 학습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 원본 문제를 다 그대로 실어 놓았어요. 왜냐면 원본을 제가 임의로 수정하는 것보다는 원본 문제를 그대로 보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생각을 해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원본 문제를 그대로 실었긴 했는데, 그러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생각해 볼 점, 이런 것들은 포인트 여섯 번째, 개별 문항별 학습의 인사이트에 따로 또 정리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총론이나 통합교과 같은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하면은 답이 어떻게 될지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기출분석의 중요성, 또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 그 다음에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인고 원포인트 기출분석 사용 설명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제 책 필요 없이 그냥 혼자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책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전 과목을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5학년도 시험에서는 47점 그 이상으로 적중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기출분석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독자님 같은 경우에 카페나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로 계속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물을 보실 수 있도록 출간까지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보도록 해요. 안녕.